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기상청이 아니라 오보청이라는 항의가 이번 여름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보가 아닌 통보다, 통보가 아닌 비보다, 내일의 날씨는 내일 알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날씨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일기예보 대신에 일기중계가 나오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8월 5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누구나 한 번쯤은요, 이분의 노래를 들어보고 또 노래방 가서 불러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참 씁쓸한 일이 생겼어요. 대체 누군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놀리지 마. 홍종선 기자님, 시청자분들 얼굴만 봐도 다 아실 거죠. 박상철 씨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트로트 열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던 박상철 씨인데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이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밝혀졌어요. 사생활 내용인데 네. 일단 박상철 씨가 어떤 분인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영화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있습니다. 김인권 씨가 주인공을 한 영화인데 여기서 미용사가 전국노래자랑 나가서 가수의 꿈을 이루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박상철 씨가 모델이에요. 실제 모델이구나. 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고 여기서 지금은 전처가 된 부인과 결혼해서 함께 미용실 운영하다가 정말 가수가 됐어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한 15년은 잘 살았습니다. 1992년에 결혼해서 15년 잘 살다가 2007년에 네. 13살 연하의 여성과 외도를 시작하게 돼요. 아하. 그게 이번에 밝혀졌고 네. 그리고 2011년에 네. 이 혼외자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네. 하면서 이 박상철 씨는 이 전 부인과 그때 당시 부인이죠. 이혼 절차를 밟게 돼요. 그러면서 2014년부터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네. 돼서 그로부터 2년 뒤에 2016년에는 흔히 이제 내연녀, 상간녀라고 하는 이 여성분과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 처음에는 혼외자였던 이 아이를 호적에도 등재하게 됐고 그것이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일단 예. 이 얘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워낙 저도 박상철 씨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박상철 씨 워낙 밝고 항상 그다음에 반듯한 이미지 있었고 또 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힘겹게 그 가수 반열에 올라온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가수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사태가 뻥 터지니까 네.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폭행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실망하는 거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부분, 이 부분에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불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륜설을 이제 모 매체 보도로 나왔는데 여기다 입장을 내놨어요. 박상철 씨가 이 과거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이 맞다. 인정했어요. 인정한 겁니다, 지금. 개인의 사생활 문제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일단은 박상철 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혼인신고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전처와 헤어지고 두 번째 이제 혼인신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박상철 씨 말대로 혼외자가 태어나고 그 뒤로도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정식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순탄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혼인 신고를 하고 4개월 만에요.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가 바로 이제 소취하를 합니다. 네. 이만큼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건 결혼 생활이 계속 영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양쪽이 다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가 또 3년이 지난 2019년도에도요. 다시 박상철 씨가 그 두 번째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근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항상 위자료, 양육권자 그리고 재산 분할 이 문제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소송에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소를 해야 돈을 받든지 뭐 이런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 두 번째 부인도 반소를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이 두 번째 혼인 생활에 대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반소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소송에 대해서 맞불로 다시 소송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소송.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상철 씨 과거사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보면요. 계속해서 박상철 씨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있는데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아직 부부 사이인 아내가 남편 박상철 씨를 상대로 4차례 이상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허. 즉 2016년 8월에는 폭행치상으로, 2019년 1월에는 특수폭행 및 폭행으로, 2019년 2월에는 다시 폭행치상으로, 2019년 7월에는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데 앞선 3차례의 고소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됩니다만 4번째 고소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 4번째 고소 사건도 아직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아하. 이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박상철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예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다짜고짜 때렸다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철 씨의 입장은 나왔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근데 정말 팽팽하고 서로 말이 너무 다릅니다. 또 박상철 씨의 주장은 이래요. 아니, 저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 상처를 입었다? 그거 잘 모르겠다. 오히려 아내가 나한테 폭언을 하고 막 손과 발로 나를 때렸다. 지금 박상철 씨의 주장은 그 아내의 폭행으로 인해서 고막이 파열됐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거에 아내가 놀라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때리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박상철 씨는 이 폭행 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다 혐의였으면 아니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는 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행의 혐의 앞서 4번째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일단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약식 명령이 나왔으면 사실 벌금만 내고 끝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박상철 씨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허. 지금 고양지원에서 1심 판결문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아내가 박상철 씨에 대해서 일단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진술을 거듭할수록 그 폭행의 정도가 커졌다. 그러니까 원래 진술의 일관성은 상당히 그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부인의 진술이 다소 점점 그 폭행이 과장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게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상해 진단도 받았고 당시에 너무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일일이 신고를 했던 목격자도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펴고 있어서요. 지금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거듭될수록 다르니까 앞서 보셨지만 재판부는 이러면 이 아내분이 그냥 박상철 씨의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고 신고한 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본 거 1심 재판부는요. 이게 정식 재판 갔을 때 1심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아내에 대해서만 지금 박상철 씨가 아내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가 또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또. 그러니까 뭐 지난 7년간 뭐 5번에 걸쳐서 아내를 폭행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네. 이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9월경에 그 이 박상철 씨가 자신의 그 딸을 그 폭행한 혐의로 어린 딸을 폭행한 혐의로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 피소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뭐 사건이 진행 중인지 정리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어린 딸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그 폭행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지금 이 소송 중인 아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간 5차례 정도 딸에 대해서도 폭행을 했다는 게 그 두 번째 아내분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철 씨의 입장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박상철 씨는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가 꾸민 일이라는 것인데 아내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딸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딸이 엄마를 무서워하고 이렇게 엄마를 무서워하는 딸에게 쇠뇌를 시켜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검사가 박상철 씨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로 딸의 진술은 주변인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고 아내와 딸의 주장만으로는 박상철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하. 일단 두 사람의 주장은 들으신 것처럼 첨예하게 다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두 사람 이 진술이 각각 달라요. 박상철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의 빚도 수차례 갚아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 그 빚 갚아줄 걸 요구해서 못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면 아내가 뛰어내리겠다. 이러면서 아파트겠죠. 협박을 했다. 그리고 또 이혼 대가로 나한테 30억 그 상당의 아파트를 요구했다. 이게 이제 박상철 씨의 이 진술이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아내 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상철이 그 같이 살면서 네. 늘 그 마음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는 거기 맞추느라고 너무나 불안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에 병도 들었다. 네. 거기에도 또 뭐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사람 대접 좀 못 받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좀 억울하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박상철 씨가 밝힌 내용 중에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홍종선 기자님, 이혼의 대가로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내분은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아하. 이혼의 대가로 30억 아파트를 요구한 적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강경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폭행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또 이거에 대해서 박상철 씨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수없이 또 아내가 나한테 보냈던 폭언에 대한 어떤 문자 메시지, 이런 SNS 메신저 이런 걸 한 또 200건 가지고 있다. 나도 공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분이 속이 답답하고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쪽은 녹취록, 한쪽은 뭐 문자 메시지 이렇게 공개하면 이게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예훼손의 또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두 분 다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이요,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초로 이 상황을 보도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박상철 씨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박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밝혔고요. 또 부인을 상대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까지 마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아이, 그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자 이렇게 관련 소송에도 속도를 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근 트로트 열풍을 타고 박상철 씨도 제2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일단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박상철 씨 노래 제목 들어보세요. 자오가, 무조건, 그러네. 황진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 귓가에 멜로디가 나오죠. 그렇죠, 네. 트로트계의 황태자였고 실제로 뭐 행사, 뭐 축제뿐이 아니라 네.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굉장히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트로트 열풍에 맞춰서 이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까지 진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상철 씨가 이번 일을 어떤 이제 계기라고 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난 이거 스스로 먼저 하차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싸움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이번에 있었던 녹화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앞으로도 돌아올지 이건 미지수인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상철 씨 입장에서는? 큰 인기를 구가하던 박상철 씨에게 역대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박상철 씨가 아내가 법적으로 엮으려다 안 되니 언론을 통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된 마당에 가수 활동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나.
은퇴를 각오하고라도 진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다, 어느 쪽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요새 사실 코로나 탓에요. 결혼 풍속도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걸 여러분과 함께 고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지난 3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아하. 어떤 거냐면 요즘 코로나19 이 시국 탓에 결혼식을 해도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데 이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얼마를 주는 게 맞냐 혹은 식사를 대접하는 거가 맞냐 하지 않는 게 맞냐. 하객들한테? 네, 이 부분에 대한 한 분이 글을 올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면 네. 내 지인 중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나는 이게 좀 교계가 갸우뚱하다. 네. 그러니까 스몰 웨딩이라고 하죠. 가족 지인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고 네. 200명, 300명 하객 초대하는데 좀 식사 대접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 누리꾼들끼리 이것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야, 감론을박이 나올 만한 이 주제 같긴 한데 뭐 최근에 따님을 출가시키신 김복준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유의 정서, 밥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밥. 저도 딸 결혼시키면서 사실 그 식사 관련된 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하. 뭐 금액도 금액이려니구만 뭐 어떤 규모 어떤 형태로 또 이 대접을 해야 될지 이게 신경 쓰이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아마 전 세계가 그럴 거예요. 밥정이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또 이거 그 생기는 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이 혼사 치를 때 와가지고 같이 그 식사 대접하는 거는 마치 전통처럼 우리들 인식 속에 지극히 당연한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밥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식사 대접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부라도 떼어서 밥값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밥값 빼고 부주를 하라고 하시든지 축의금을 내라고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논란 있을 때 이런 생각해요. 그냥 축하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좀 충실하면 아하. 이거 문제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밥을 안 주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하객 입장에서는 축의금 낼 때 그럼 내가 선이자 까듯이 얼마 가져가고 그래야 됩니까? 예, 좀 축의금을 낼 때는 사실 결혼식에 갈 때 밥값, 그러니까 식사가 어느 정도 비쌀까 이걸 보면서 또 축의금 액수도 사실 조정을 하기도 하고 식구들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데려갈 수 없는 곳이다 뭐 이런 거를 다 가늠하기 마련인데요. 네. 또 이 결혼식장 밥이 맛있는지도 미리 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안 준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엔 사실 이제 먹을 게 풍성히 좀 차려져 있고 같이 또 환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축하를 하고 덕담도 건네는 게 저희 또 전통이기도 해서 네. 참 이제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는 네. 좀 요즘 풍경인 것 참. 같습니다. 이게요, 정말 결혼식의 식사 대접 갖고 할 말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이 혼주 입장에 있는데요. 하객 중에 축의금 5만 원 내고 가족 4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 엄청 저한테 투덜투덜 하셨던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밥 정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그러면 이 글쓴이의 지인은 식사 대접을 안 하는 대신에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글쓴이의 지인은 식사는 대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본인이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지인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오가는 차비도 있어야 되니까 한 3만 원은 줘야 되지 않아라고 글쓴이가 조언을 했더니 어허. 이 지인분이 아니 나는 10,000원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지인에게 야 그래도 이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온 하객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 3만 원은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꼭 무슨 이 결혼식이 예. 축의금으로 뭐 남는 네. 장사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만약 5만 원 축의금 받았는데 예. 하객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3만 원 주면 이게 뭐가 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식사를 결혼식을 하는 그 장소에 따라서 식사 비용을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거기에 한 4, 5만 원 한다고 그러면 5만 원 내면은 말이 안 되죠. 그건 축하가 아니죠. 와서 밥 사 먹고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10만 원은 내줘야 된다는 생각.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자리 잡게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원래 예식장 밥값이 한 3, 4만 원 하니까 아하. 5만 원 정도 축의금 이제 주는 건데 글쎄요, 5만 원 들고 오시는 분은 도로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10,000원 정도 주는 거는 그냥 차비 정도로 아하. 계산하고 그냥 돌려준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식사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아하. 저 축하금 적정히 내십시오 하고 공지를 하시던지. 이 하객에 대한 대접 예우는 이게 참.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대구의 아들 박성배 변호사님 대구 쪽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제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결혼식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하. 돈 10,000원을 내주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오. 돈을 내주는 경우는 식장 내에서 식사를 못 할 때 밖에서 식사하라고 돈을 내주는 경우는 네네. 있겠죠. 그 경우에도 각자 개인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 직접 목돈을 주죠. 근데 그 목돈이 개인당 10,000원은 넘어섰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개인당 네. 10,000원이면 밖에서 식사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어허. 나는 10,000원 직접 그 봉투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저도 거죠.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갔는데 축의금을 냈는데 식사는 대접 안 하고 1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가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저도 경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네. 뭐 이 혼주마다 다른 것 같은데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연을 접하고요. 누리꾼들 지금 갑론을박이 상당하다는데요, 홍종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참나, 저희가 이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쓴이의 지인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민망하게 그럼요. 하려는 건 아니죠. 이미 두 분의 손을 떠났어요. 그렇죠. 이 이제 사안을 놓고 이 소재를 놓고 이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저는 이 10,000원이 좀 야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의 의견만 먼저 좀 소개를 그럴까요? 드려볼게요. 네네. 뭐라고 하냐면 10,000원 준다? 나 축의금 안 받으면 그 10,000원 인정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야 액수 문제가 아니다. 성의가 없다. 차라리 10,000원 주지 말고 10,000원짜리 수건을 줘라. 그게 낫다. 이런 네. 분도 있고 네. 설마 예식 시간이 11시에서 2시 사이? 즉 점심시간에 결혼식 하는 거 아니죠. 말하자면 배고픈데 밥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손님 초대했으면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양가 부모님이 허락하시더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하객도 아닌데 내가 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에 이 언론 뭐 영화 시사회라든가 드라마 제작 보고에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래요? 생중계하잖아요. 차라리 결혼식도 생중계해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축의금을 그러면 3만 원만 하자. 10,000원 돌려줄 거니까. 보복 차원에서? 네, 이런 분도 있고 10,000원 돌려주는 거 좋다. 네. 근데 요거를 좀 미리 공지해라. 그러면 야. 축의금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네요. 네. 현금으로 10,000원 돌려주는 것보다 앞서 뭐 수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10,000원짜리 기념품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앵커님 10,000원짜리 기념품 있습니까 요즘에? 없나요? 제가 알기에 네. 수건도 쓸만한 건 10,000원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도 식사를 제공 안 할 거면 축의금 상한금을 좀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하. 공지를 미리 하는 네. 것도. 예. 그런가 하면요. 이 글쓴이의 지인 나는 10,000원만 하객한테 드릴 거야. 이분을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 반응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경상도는 원래 밥 안 먹고 가면 10,000원을 드린다라는 이제 어떤 반응도 있었고요. 네. 아니 10,000원만 주면 됐지 축하해 주러 가서 꼭 그렇게 밥밥 해야 되겠냐? 식사를 꼭 먹어야 되겠냐? 결혼식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하. 아니 이건 결혼을 하려는 그 신랑 신부의 의지 문제다. 왜 남들이 배나라 감나라 하냐? 이거 그리고 욕을 먹을 거면 그 신랑 신부가 욕 먹는 것도 본인들이 자초한 거니까 본인들 몫이다라고 네. 이렇게 반응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대구의 아들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만약 친구분이 이런 선택을 한다. 10,000원만 드릴 거야 하객한테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식사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식사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다면 코로나19 시국에 사실 축하를 직접 오시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굳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베푸는 쪽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요. 네네.
청첩장에다가 식사 없다는 것만 공지 명확히 해주시면 알아서 축의금 조정해서 와요. 그럴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지인분은요, 그런 고민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다가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정말 이 경사스러운 날에 혹시 뭔가 이 코로나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혹시 우려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좀 우리들이 또 누리꾼들이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부모님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벌써 이 단어 자체가 뭉클함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지금 소개해드릴 그 두 분은 오늘 신동엽 씨하고 김미경 씨예요. 어떻게 보면 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네. 개그맨 언제나 웃고 있지만 그들의 또 뒤에 네.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이 최근에 이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사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아픈 가족사가 있었다. 아하. 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그럴까요?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연일지 보세요. 신동엽 씨, 또 김민경 씨 요즘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신동엽 씨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유명하니까 밝은 면만 봤는데 대체 장윤미 변호사님 신동엽 씨한테 어떤 가정사가 있을까요? 바로 신동엽 씨는 어머니,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그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동엽 씨가 정말 91년도에 SBS 특채 개그맨으로 이제 데뷔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야말로 빵 떴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데뷔를 한 해에 12월 달에 어머니가 간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신동엽 씨한테는 가슴 아픈 사연일 수밖에 없는데 더 이제 마음이 아픈 건 어머니가 너무나 이 아들이 자랑스럽다 보니까 간암 투병 중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6인실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TV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TV가 이제 신동엽 씨가 나올 때마다 그 채널을 돌리면서 양해를 또 같이 입원하신 분들한테 구하면서 우리 아들 나오니까 보자고.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신동엽 씨랑 같은 프로그램도 해보셨으니까 김복중 의원님은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효심이 대단하다면서요? 네, 그 얘기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57세예요. 사실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57세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런 기억,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어머니가 우리가 저번에도 방송 한번 했죠. 신동엽 씨 큰형이 청각장애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청각장애 관련해서 어머니가 늘 자책을 하셨다고 왜요? 해요. 나 때문에 그 큰아이가 이게 생전에 이게 청각장애를 아이고, 세상에. 입은 거다. 이게 전부 내 탓이다. 이러면서 자책을 굉장히 어머니가 많이 하시다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신동엽 씨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는 늘 바빴고 엄마는 늘 아팠대요. 아이고. 그래서 뭐 졸업식도 친구 부모님들하고 함께 하고 눈치 많이 보던 그런 아이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 모 방송에서 연예대상 받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얘기했죠. 이 상은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러겠네요. 아마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한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예. 자식인 신동엽 씨 입장에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백년해로를 생각했던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어땠을 거예요. 아버지가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직접 편지가 있었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뭐 엄마를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이제 내가 보여줬었는데 우리 아버지 댁에 갔을 때 엄마랑 함께 찍은 그 사진 그 앨범이 있어서 그걸 막 보면서 우리 엄마가 뭐 이러셨어요. 이때는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둘이 보고 있는데 난 다 보고 밖에 나와서 아버지랑 뭐 이러는데 갑자기 날 부르는 거야. 와이프가. 오빠 그러더니 그 앨범 나도 얘는 좀 더 많이 봤던 앨범인데 사진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장 끝에를 딱 봤는데 바로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아빠가
여보 너무 그리워서 막 편지를 거기다 이렇게 쭉 막 미치겠는 거야. 세상에. 너무 그리워서. 손편지를 쓰셨어요. 홍종선 기자님. 그 그리운 마음도 진심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활, 행복을 또 추구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그 진심이 저는 손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이 이게 아들 하는 일을 봤더니 중년분들 미팅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중년 여성분들이 또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속내를 내비치셨나 봐요. 아우, 나도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신동엽 씨가 또 노력을 했어요. 착한 아들이네요. 뭐 이상민 씨 어머니, 허주영 씨 어머니, 그래서 결국 뭐 성사된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년 미팅 프로그램 하는 거 아시고 야, 그거 나도 좀 나가면 좋겠더라. 근데 신동엽 씨가 또 재치가 있어요. 이 아버님 나이가 86살이신데 그래요? 아버지 85세까지가 출연 제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껴갔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역시 아버님도 이 개그 유전자가 있으신가 봐요. 저렇게 또 저런 말로 또 이렇게 아들과 또 저런 말을 또 격이 없이 나누시는데 신동엽 씨 하면 앞서 저희가 이 사연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형이랑 정말 형에 대한 마음도 각별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신동엽 씨에 따르면 큰형이 어릴 때 크게 아픈 뒤로 청력을 잃고 청력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지 못하죠. 말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큰형의 목소리는 어떨까 궁금해했대요. 외모가 저렇게 근사한데 목소리는 또 얼마나 근사할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형이 말을 하는 게 자신의 큰 소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본인이 방송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큰형의 덕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처음 데뷔했을 때 개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표정과 손짓을 잘 쓴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이 큰형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표정과 손짓을 써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몸에 배인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그 큰형이 이 방송에 보면은 그 청각 장애인 위해서 수화하시는 네. 그런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또 이 동생인 신동엽 씨도 홍보 대사도 하고 했는데 수화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동엽 씨 형은 똑같이 개그에 피가 있는 것 같다. 수화로도 개그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신동엽 씨는 이 형에 대해서 뭐 감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고 홍보 대사도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네. 신동엽 씨의 형님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형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형의 동생에 대한 애정도 참 각별하고 애틋합니다. 정말로 이 가족이요 앞으로도 끈끈한 정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참 신동엽 씨 못지않은 가족사를 눈물로 고백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예, 바로 코미디언 김민경 씨입니다. 김민경 씨 워낙 이제 활동량도 많고 항상 유쾌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슬픈 가족사가 있었냐. 그러니까 뭐 별명 보면 뭐 민경 장군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MBN의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에서요. 이 국악인 박예리 씨가 엄마를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김민경 씨가 정말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바로 작년에 동생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이에요. 본인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더 엄마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 감정을 꾹꾹 눌렀다는 겁니다. 더 슬퍼하실 게 바로 본인의 엄마실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은 슬픔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쉽지 않았을 김민경 씨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하고 뭔가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돼. 강해야 해.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살고 두르고 살았거든요. 작년에 동생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맞아. 엄마가 지금까지 힘들어 하시는데 나까지 힘들어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 더 말을 못 하겠고 그 내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방송 엄마 또 보면 아, 내 딸이 이랬구나 또 마음 아프실까 봐 그 걱정부터 먼저 나고 나는 내 인생은 엄마가 없으면은 정말 내 인생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밝기만 해서 이런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는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박성매 변호사님. 이 김민경 씨 남동생이 지난해 8월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운동을 전공해 다부진 체격에 평소에 건강에도 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황망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을 텐데요. 당시 김민경 씨 소속사에서도 명확한 사인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김민경 씨도 그렇고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요? 그런데 김민경 씨는요, 대견하게도 엄마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엄마한테 띄우는 영상 편지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에게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었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고 엄마가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무너지는 거니까 엄마가 힘들겠지만 엄마가 강하게 버텨줬으면 좋겠어. 역시 엄마 챙기는 건 딸이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그리고 김민경 씨의 이 뜨거운 눈물에 아, 나도 좀 엄마 속 썩였었는데 이게 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머니가 우리 형편 넉넉지 않은데 그냥 취직해라. 개그맨 하지 마라 했는데 또 김민경 씨가 워낙 꿈이었고 본인 말로 난 고집이 세서 이거를 김우명 속에서도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 집에 가봤더니 옷이 다 구제옷뿐이고 아유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그거를 알아챈 엄마를 보는 딸의 마음도 아팠을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유 내가 이제 옷 없다 화장품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날 이런 걸 사다 줬었구나. 이제 하면서 근데 그 무명 시간을 다 무명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잘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동생도 다부진 체격에 아 이제 우리 남매 다 잘 되고 어머니 웃을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비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김민경 씨가 더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무명 시절이 얼마나 길었던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김민경 씨는 올해가 데뷔 13년 차입니다. 2008년도에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 데뷔에 이르기까지 한 8년 동안 극단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극단 생활을 하면서 벌이가 너무나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구파발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새벽 6시에 그러면 그 승합차에 몸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굽이굽이 어떤 알 수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문제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각 이제 그 각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교과서를 다르게 쓰니까 문제집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배합을 해가지고 각 학교로 배달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했고 그러면서 잠깐 자고 오후에는 또 일어나서 극단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극단에 올릴 어떤 그런 작품들을 고민하고 이러는 와중에도 계속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서 이때 김민경 씨의 심경이 친구들이 먼저 합격을 하면 부러웠답니다. 그렇게 네. 질투가 나지도 않았고요. 너무나 이제 부러웠는데 결국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라고 네. 했을 때 KBS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데뷔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만약에 그때 떨어졌으면 아마 어머님을 도와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밝혔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지금 요즘 진짜 전성기입니다. 김민경 씨가요. 운동뚱으로요. 진짜 요즘 이 프로그램 인기 있더라고요. 운동뚱으로
인기도 있고 뭐 민경 장군 애칭도 있고요. 정말로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김민경 씨가요. 그러면서 패션 화보집도 찍었대요. 대박 사건. 그렇게 도전도 합니다. 보세요. 정말로 열심히 살고 밝은 모습이다 보니까 저렇게 또 저건 행운이 아니라 노래 끝에 찾아오는 결실일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예. 뭔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뭔가 또 하나 이루고 싶은 게 있을까요? 김민경 씨가. 어머니겠죠. 어머니께서는 이제 남매 뒀는데 어찌됐건 아들이 하늘나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경 씨 결혼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겠죠. 사실 김민경 씨는 뭐 아직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상대자가 조만간 나타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하늘나라 간 동생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김민경 씨 정말 좋은 소식 있으면 뉴스파이터에도 약간 귀뜸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트로트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절절히 많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보이스트롯 정말 인기인데 트로트 신동, 트로트 공주가 또 탄생을 했어요. 그래요? 네. 방서희 양, 성이 방씨인데 방앗갓집 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래를 불렀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요? 이야. 보통 나이 든 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인데 방서희 양은 11살 내 나이가 어때서. 아하. 그런데 보통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창력도 좋죠. 꺾기도 잘하죠. 목소리도 청량하죠. 네. 근데 사실 이 방서희 양이 텔레비전에 이 서울 올라와서 전국구로는 지금 처음이지만 네. 이 고향이 정읍인데 전북 정읍인데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또 인기 가수더라고요. 아하. 뭐 이런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가서 상 타는 건 기본이고요. 오호.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열리면 단골로 초청되는 그런 가수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곡을 잘 선택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자 방서희 양이 부르는 그 노래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왕관, 트롯공주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니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와 장유미 변호사님 끼가 상당합니다. 그냥 철철 넘칩니다 지금. 네, 이건 정말 타고났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방송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하.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한 번도 정식으로 노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예, 보컬 트레이닝 뭐 이런 거 제 방서희 양이랑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에 있는 어떤 노래 대회에서 다 상을 휩쓸어 가지고요. 네. 상을 받으면 상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노래방 마이크를 샀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걸로 노래 연습을 하고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 나온 노래를 다 외워가지고 100곡 넘는 곡을 지금 암기를 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무대 장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보면 이 그 리듬에 몸을 맡겼을 뿐만 그러니까요. 아니라요. 또 네. 본인 말에 따르더라도 네. 자기는 관객 한 명 한 명을 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요. 아. 더 기특한 건 이게 상금이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네. 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물었더니 이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허. 정말 기특한 친구 같습니다. 구구절절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트로트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정말로 이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신동이 대체 어느 별에서 이제야 온 겁니까? 지구의 김복준 의원님. 이게 아까 뭐 설명 다 하셔서 전북 정읍인데요. 네. 정읍에서 이 방앗간을 하는 부모님 외동딸이래요. 아하. 그래서 이거 봤더니 그 떡을 들고 막 쫓아갖고 김매는 할머니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더니 그 앞에서 막 공연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노래 부르는 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여기 딱 나와서 이제 보니까 네. 굉장히 떡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전북 도내에서는 뭐 각종 행사장에 뭐 단골 초청 가수고요. 근데 그 11살이 부른 세월이 궁금합니다. 세월. 11살에 느끼는 노래로 표현한 세월 정말 세월아 비껴라 하는데 세월아 비껴라. 그 세월 11살 세월이 궁금하기도 어떤 하고요. 느낌일지요. 저는 폭 받았는데요. 네.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아하. 네. 자, 전라북도 정읍 방앗간집 외동딸 방서양 대체 어떤 또 정감 있는 행동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익었고? 네, 할머니들. 나처럼 동글동글하고 이쁜 떡 갖고 왔어요. 여기서 뚝배하고 이렇게 이거 갖고 왔어? 네. 우리 서희가 갖고 왔어. 떡이 갖고 왔어?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워.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고마워. 여기서 노래도 한 잔을 부르? 네. 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너무 감격해서 목이 메이는데 지금 하마터면 방서양을 못 볼 뻔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방양의 부모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 초에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큰 위기를 겪기도 했다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임신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답니다. 아하. 그런데 7차례에 걸친 인공수정과 시험관 수술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방향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 야. 태아 때도 클래식보다는 트로트를 틀어주면 차분해졌고 태어난 이후에 유아 때도 트로트를 틀어주면 그렇게 흥에 겨워했대요. 이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걸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타고난 트로트 꾼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뭘 안 드셔도 참 배부르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떡 그 방앗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래요? 네, 이 운영상을 이렇게 그게 잘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7번의 이 시술 통해서 어렵게 방서양을 갖게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는데 이 아내가 어느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가 나 저거 먹고 싶어 여보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냄새만 맡고 가자. 이런 슬픈 사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방서양이 태어났고 지금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죠. 이 방서양이 지역에서 인기를 끌수록 방앗간 매출도 늘고 있고 네, 그거에 맞춰서 또 방서양 효녀네요. 와서 일도 돕는다고 해요. 근데 요 11살 방서양 잘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내가 뭐 운전해 줄게 이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가업 방앗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방서양은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맞네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정말로 사연 있는 이 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을 선곡한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 그때 그 사람은 저희 엄마예요. 제가 한창 아역 배우 시절 할 때는 네네. 너무 건강하셨고 저랑 사진 같은 것도 다 엄마가 찍어주셨거든요. 아하. 제가 엄마한테 약간 부모님한테 약간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한번 안겨드려서 네네. 그 뒤로는
너무 많이 나이가 드신 게 보이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때 그 시절에 건강하고 활달하셨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때 그 사람 노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엄마 이 단어 외워보세요. 그냥 눈물이 쭉 날 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예, 이 선곡의 그때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과거의 연인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안연홍 씨한테는 그때 그 사람이 과거의 엄마였던 겁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자기가 워낙에 일찍 연예계 데뷔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서 매니저로 또 이제 도와주시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 안연홍 씨가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작고 늙었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어머니한테 바치는 노래였던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연홍 씨가 이혼한 줄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 이 안연홍 씨가 출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프로게임단 감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좀 어렵게 등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제 벌써 3년 전이죠. 협의 이혼을 했어요. 사실 이게 이혼이 죄도 아닌데 자랑도 아니지만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좀 위축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보이스트론 나와서 저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 예전에 시트콤의 여왕이었어요. 맞아요. 네. 다시 드라마 복귀해서 연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사실 이 아들은 엄마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 나온 모습 보면서 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와, 우리 엄마 멋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려고 보이스트롯에 네.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밝은 모습만 쭉 봐와서 정말로 연기도 잘했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이런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박성민 변호사님. 안연홍 씨가 완벽한 아내가 되면서도 연기는 또 놓치기 싫었다고 합니다. 이 연기에다 집안일까지 모두 다 하려니 너무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는데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온갖 집안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남편 밥을 차려주고 일을 하러 나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다 잘하려니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연홍 씨의 어떤 그 뒤늦은 이혼 고백에 또 새삼스럽게 시댁과의 또 갈등 뭐 이런 것도 조명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아이 하나 낳고 사실 뭐 다둥이 세상이지만 그 결정은 부부가 해야 될 몫인데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강요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연홍 씨가 아이 2명, 한 명당 한 2억여 원, 그럼 이 두 아이 대학까지의 교육비 4억 원 현금으로 통장해 주시면 나을게요. 근데 사실 이건 정말 돈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만큼 낳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요, 네, 진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연기와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나쁜 시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허심탄회하게 맥주 마시면서 갈등을 풀기도 하고 네. 나름대로는 결혼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안연홍 씨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어떤 근황이 어떨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 13살에 데뷔했던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그 시트콤 여왕으로 활동했던 20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비결은 바나나 다이어트였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주변에도 적극 추천을 해주고 또 청보리 다이어트, 청보리 잡곡밥을 먹으면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네. 지방 흡수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바나나 다이어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그러면 주변 분들이 나한테 바나나?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뭔가 아픔을 듣고 우뚝 서서 나아가는 모습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서로 자기가 진짜 임차인이라고 경쟁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요. 잊으셨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모두 임차인입니다. 국회에 전세 살고 계시는 거고요. 갱신 여부는 집주인인 국민이 결정합니다. 8월 수요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